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으로 해서 계약서를 보내주기 전에 먼저 이걸 보내줬어요. 자, 이번에 부동산의 표시, 부산 진구 연지동 상가메토, 매매 금액, 계약금, 예, 공계약 체결일 4월 21일 금요일 날 4시, 주리처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거 왜 적어놨는가 하면 보통은 좀 회사가 크면 자기들한테 와서 계약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 만들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들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는 10장짜리 20장짜리 쓰면서 또 우리 계약서 또 만들어 가면은 또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갑자기 거기 가서 그럼 그걸 어떻게 고쳐요? 컴퓨터 프린트기도 뭐 안 돼 있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계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중개사법적으로는 꼭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안 해도 법적으로 뭐 제약이 있다든지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하지만 가능하면은 부동산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이제 예,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매도인 인적사항, 매도인 인적사항에 무슨 종합건설회사 대리인 누구누구, 그래서 건설회사 소속의 요 상가매매 담당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매수인 인적사항, 그다음 잔금일에 23년 10월 31일 단 뭐라고 해놨죠? 10월 31일 날 잔금 치는 거는 정말 최장 기한일을 적어 놓은 거고요. 단 본계약 잔금일은 임차인 명도 완료일로부터, 만일에 5월달에 명도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10월 31일 날 잔금 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 명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그러면 만일에 5월 1일 날 명도 끝났으면은 5월 31일까지. 그렇죠? 만일에 6월 5일 날 명도 끝났으면은 뭐 대충 한 7월 5일까지 한 달 정도 안에 잔금을 완료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명도가 확실하게 끝나야지 이 사람이 나가야지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나서 잔금을 내일 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대출 일으켜서 잔금 쳐야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일으킬 때 시간 얼마큼 걸리죠?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해서 대출해 주려고 하면은 대출 서류 넣고 승인 받고 기표하고 하는 데까지 그냥 일단은 한 보름은 잡으셔야 돼요. 15일. 근데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죠. 며칠 만에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출이 빨리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열흘 보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15일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대출해 준대 놓고 또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들이 있죠. 특히 이번에 금리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금리 올라갈 때 제가 앞에 저번 주에 드린 특약상서를 보면 금리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진행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 상가가. 근데 대출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2달 전에 대출됐는데 지금 안 됩니다. 또 다른 은행 가니까 한 일주일 전에만 왔어도 됐는데 안 됩니다. 이래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팍 올라가니까 RTI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드린 서류 중에서 보면 양정의 매매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매매 계약서에는 대출의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서 잔금일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특약을 또 적어놨어요. 잔금 날짜를 적어놓긴 적어놨지만, 네, 그걸 특약을 한번 더 적어놨다고. 그래서 매수인이 부산은행에서 근무를 하시고 부산은행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잔금 날짜 다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가 은행에 대출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여하튼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뭔가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조정해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명도 완료일로부터 바로 뭐 점검 치는 게 아니고 또 은행 대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30일 이전까지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금호파크뷰 상가메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추안. 자,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추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추안을 계약서 독립문자 보낼 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내면 계약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데 그 대신에 계약서, 본계약서 적을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야 돼. 그럼 꼼꼼하게 다 따져서 해놓고 나서 아 이거는 좀 빼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빠뜨리면. 예. 그래서 자, 이 기본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계약서에 적어줘야 되는 특약상 초안인데 이 순서대로 매매 계약서 적을 때 이거를 그대로 응용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상단에 적어놓은 거는 상단에, 하단에 적어놓은 거는 하단에, 그럼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계약 사항에 맞게 특약 사항을 응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특약 사항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매매든 임대든 권리금 계약서든 예시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예시를. 근데 이 특약사항 하나만 가지고 쭉 봐도 웬만한 매매 계약서는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응용해서. 그럼 예시를 많이 드리면은 그 예시에서 나중에 실무 매뉴얼 리스트처럼 딱 가지고 계시다가 꺼내서 쓰시면 돼요. 꺼내서. 그 상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특약사항 초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본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각종 공부 서류와 대리인 위임장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인 위임장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예, 이 말도 들어가야 됩니다. 대리계약할 때 본 계약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 안 적어놓으면 예, 야, 이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채권상에 적어놨는데 왜 니 안 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 이야기해요. 아니 그때 소장님이 뭐 바쁘다고 빨리 갔잖아요. 한 10분 만에 건물 다 보고 그냥 갔잖아요. 내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니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저하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다시 혼자서 저녁에 가서 보든 낮에 가서 보든 건축사 데려가서 보든 본인이 매수인이 봐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근데 소장님 그냥 빨리 가고 그다음 나도 안 봤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네. 건물에 균열도 있고 유리도 깨져 있고 뭐 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예, 그렇게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 특약상 문구를 말 글자 하나하나를 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현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지만 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거는 집합건물 상가에 들어간 특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가 건물 매매하면서 만약 100억짜리 건물 매매하면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는 건물 매매하면서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런 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그 상에 맞게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뺏겨서 쓰면은 안 되겠죠.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외국에서 자동차 만들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차가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이에요. 차가 어떻게 가요? 아니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나요? 차가 다니는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런던 저기 아일랜드하고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차 다니는 게 틀리잖아요, 방향이. 제가 옛날에 94년도, 95년도에 제가 아일랜드에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더블린에 있었는데 처음 갔을 때 뭐가 이제 좀 헷갈리는가 하면 나는 차 도로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한국은 차가 이리 가고
이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갈 때 차가 이제 내가 이래 건너가면 차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 건너갈 때는 왼쪽 보고 여기 건너갈 때는 오른쪽 보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반대로 보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차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의 핸들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차는 왼쪽에 운전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운전석이. 예. 그런데 옛날에 차를 만들 때 그런 개념도 없이 무조건 뺏기다 보니까 헤드라이트의 방향 있잖아요. 차 헤드라이트 방향. 그러면 상향기 주면 눈부시가 그하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가고 하면은 차 방향이 딱 일직선으로 가고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가고 이렇게 가는데 차의 헤드라이트 방향이 약간 반대편에 오는 차가 눈이 안 부시도록 헤드라이트 방향이 약간 틀어지거든요. 그건 모르세요? 차 불빛 방향이 반대편 차 오는 차가 눈부시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커브길에서 갑자기 자기 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빛이 강하게 오면은 눈부시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방향을 약간 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차를 처음에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들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뺏기면 안 되고 네? 네, 무조건 뺏기면 안 되고 맞게 뺏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은 집합금을 선가해. 이 말을 왜 넣는가 하면 대법 판례에서 공용 부분에 하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소유주가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도 돼요? 공용 부분은 관리단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비를 거두는 주체가 있고 하면 공용 부분에 뭐가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됐다는 하게 되면은 그 관리단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받는 주체에서 고쳐줘야 돼요. 집합건물 상가인 경우. 그러니까 구분 등기된 메토 상가 있잖아요. 근데 전용 부분은 누가 소유주가 고쳐줘야 되죠. 근데 공용 부분에 있는 공용 부분 있잖아요. 다 같이 쓰는 공유 부분에 가는 거는 그 상가 소유주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고지하지 않은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문구가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건물 매매를 할 때 그대로 뺏겨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하에 보험거래부동산의 인도일 잔금일을 이야기합니다. 1년까지로 국한한다. 자, 이 문구는 누구한테 유리한 문구예요? 매도자한테. 매도인한테 유리한 문구죠, 특약상.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된 특약사항이 기본적인 예시가 나온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 자, 이걸 뜯어서 보시면 하나하나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하여 건물 팔았는데 누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매도인이 고쳐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자담보 책임이 들어가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일은 자 매수인이 샀는데 오늘 알 수도 있고 내일 알 수도 있고 2달 뒤에 알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알 수도 있고 1년 뒤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문구는 어떻게 돼 있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라고 돼 있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고요. 하자담보 책임 문제는 언제부터 6개월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일은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알았다. 오늘 수업으로 됐잖아요.
바쁘게 수업 준비하고 수업 오는데 사실 강의록 준비하는데 또 며칠 좀 밤새가지고 했거든요. 어제는 사실 뻗었어요. 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갑자기 수요일 날 강의하는데 화요일 날 강의록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수요일 날 만들고 있으면 강의실에 오는데 좀 그렇잖아요. 보통 강의록을 만들고 나서 한 5번은 더 읽어보고 연필로 표시하고 줄 긋고 형광 표시하고 그래가지고 오거든요. 강의록을 만들어서 그냥 와서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강의록이지만 제가 만든 강의록을 만드는데 딱 프린트하는 데까지 한 10번은 봐야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강의록 프린트한 거를 또 한 5번은 더 읽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1시간 일찍 와서 그냥 먼저 와서 그냥 쭉 해놓은 거 다시 읽고 있었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조금 다시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걸 빠뜨리면 안 될까, 어떤 걸 이야기해 주면은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몇 년 전에, 3년 전에 팔은 건물이에요. 이 사람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 산 사람은. 왜? 지금 분명히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는 주겠다고 했거든요, 0.9. 근데 계약대 수수료 절반을 준다고 해놓고 공동 소유로 여러 명이 샀는데, 한 명이 털어가지고 계약대 수수료 10원도 못 받았어요. 보통 저희가 수수료 단위가 뭐 5천만 원 이런 넘어가면 매매할 때 무조건 계약대 절반, 장부대 절반 이래 받거든요. 계약대 다 달라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매도인도 계약대 다 주시면 안 돼요. 매도인이나 매수인도 그냥 수수료 금액이 좀 크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씩 넘어가면은 계약대 절반, 잔금대 절반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수수료 주는 사람도. 근데 수수료가 뭐 기본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최소한 5천만 원 넘어가는데 이 잔금날 또 수수료를 안 주네 임마 이게. 잔금이라도 임차인들 합의 다 끝나고 나면은 임대차 승계확인서하고 임차인들 다 만나서 계약서 다시 적는다든지 승계확인서 한다든지 협의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줄게 이러는 거예요. 등기전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계속 수수료 법정중개 수수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담당했던 여직원 한 명은 제가 수수료를 얼마 주기로 하고 금액을 나중에 자기가 이 정도 금액을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을 픽스를 했어요. 퍼센트에 준해서 금액을 픽스해서 얼마 주기로 했어요. 자기 잠깐 따라갔는데 돈을 갖다가 뭐 2천만 원 좀 안 되게 준 거예요. 1,500만 원 넘게. 따라가기만 따라가야 돼요. 그럼 나도 맨날 따라다니겠다. 네? 계약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줄게 해놓고 한 것 때문에 대충 퍼센트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그래 이 금액 줄게 했는데 갑자기 수수료 받을 때 되니까 어머니 수술을 해야 되니 다리 수술을 해야 되니 좀 수수료를 빨리 주면 안 될까요? 수수료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래. 그게 말이 돼요? 예. 그런데 점검 치고 나서 한참 뒤에 수수료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뭐 하다도 않고 책임 문제로 막 이 문제가 생겼죠. 뭐 기계 주차장도 뭔가 뭐 고장난 게 있고 뭐 짐 들어야 되니까 유리창도 금가 있는 게 있고 뭐 등등 뭐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사무실에 그 팀장님이신 여직원하고 이제 국수를 둘이서 먹고 있는데 국수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수수료를 그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천만 원 받기로 해서 뭐 돈이 얼마나 나라는 거죠? 내가 3천 원짜리 국수 먹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3천 원짜리 국수 먹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국수 먹다가 국수 엎어버렸죠 그냥. 자기 또 전화 와가지고 수수료 깎기 위해서 오만 이야기 다 하면서 내가 국수 시켜놓고 국수 퍼진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수수료 깎으려고. 그래서 이마이가 다음부터 내가 안 볼란다. 이러면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 그럼 그거 보내라고. 말 한마디에 돈이 3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오늘 전화 와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 전화가 오네. 속이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제 카톡이 막 1000개 넘게 오거든요. 근데 톡으로 이제 오는데 또 전화 오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샀잖아요. 근데 카톡 보내는 거 파고차기 뜨잖아요. 근데 톡이 계속 오는데 그때도 막 이제 광고 클레임 전화 받고 있었거든요. 왜 이거 광고를 이 금액을 냈느냐. 소유주가 전화 와서 막 10원짜리 욕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광고를 낼 때 체크 안 하고 내서 요건 제가 다 듣고 있었죠.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 자료 뭐 가지고 계시나요? 뭐 하면서 사진 보내고 이 자료 좀 갖다 달라 해갖고 뭐 해달라 해갖고 그래 제가 뭐 수업 보기 바쁜데 그 톡 답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공동 소유주인 다른 사람이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전화가. 예. 근데 그분은 저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친하게 했는데 예. 사실은 그분이 수수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약속을 칠 때까지 놓고 깨신 분이거든요. 그분 전화도 받기 싫었는데 아,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니까 일단 전화 받자 해가지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 주고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되죠. 월세 안 주는 사람을 갖다가 3개월분 이상이 월세가 연체되면 무조건 영도 소송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만들어 놔야죠. 임대인은. 몇 개월요? 3개월. 왜 3개월이에요? 3개월분 이상의 월세가 연체가 되면 3번 아니에요. 3번 아니고, 자, 한 달 내고 조금, 한 달 미루고 또 그 다음 달 냈어요. 또 한 보름, 이제 보름 또 미루고 또 조금 냈어요. 근데 월세 또 다 안 냈어. 또 조금 내다가 미뤘어. 3번이 아니고 3기 연체가 아니고 3개월분, 3기의 월세에 해당하는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보호, 계약 기간까지의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 기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필요비, 유익비, 뭐 아무것도. 유치권 행사, 필요비, 유익비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임대인이 완전히 갑질할 수 있거든요. 임대인이. 그러면 3개월 기다리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영증명 띄우고 명도 소송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놔야 되죠. 그런데 수수료 안 아끼고 잘 해줬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뭐 그 건물에 임대 놓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건물은 우리 쪽에서 사놓고 임대는 다른 쪽 부동산에 임대를 주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니 건물 사준 쪽에 당연하게 상가 임대를 부탁을 해야지. 또 자기 아는 부동산이 있다고 그쪽에 내려면 다 주네요. 건물 통째로 임대를. 그러니까 비싼 데만 골라서 하니까 제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런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수술을 주고 나서도 수술 반토막 나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1년, 2년 동안. 근데 지금 3년 만에 또 전화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분명히 그 서류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 분실했는지 없거든. 그러니까 혹시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소송 자료로 쓰려고.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오늘 수업 마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되고 내일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면은 갖다 주겠다.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했어. 그냥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적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적을 절대로.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표를 덜 내야 돼요. 그러면은 만일에 인간 같은 인간이면 야 내가 그때 참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라고 하면은 예,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르게 좀 되겠죠. 근데 다르게 바뀌는 거를 바라진 않죠. 벌써 나이가 50, 60 됐는데 그 사람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뀌죠. 자기 성격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자도 안 붙이는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부동산에도.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매도인한테도 연락 오고 부동산한테도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시달릴 수 있죠? 10년. 법조항이 하면 10년. 그럼 10년 내내 시달리고 싶어요? 아니면 1년으로 끝나고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은 뭐 장마철도 한번 지나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뭐 이렇게 뭐 얼고 하면은 추우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년까지로 국한한다라고 해놨어요. 잔금일로부터 1년까지 국한한다. 3년 뒤에 갑자기 지나오는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매도인 매수인.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매수인이가 알아서 해라.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조항이라고요? 매도인한테 유리한 조항이고 또 누구한테 좋은 조항이죠? 중개한 부동산한테. 그럼 매수인한테는 이 조항은 좋은 건 아니죠. 법조항에 딱 나와 있는 대로 판례대로 소송하면 되는데 1년까지로 국한한다라고 하면 1년 뒤에 생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청구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특약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을 잠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는 기초과정이니까 제가 세부 커리큘럼을 드렸잖아요. 그 세부 커리큘럼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씩은 다 건드려서 나가는 거예요. 저번 1교시 때 목차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건드렸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매매 계약에 관련된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 티켓 보시면 본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등본 건축물에 대한 항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측상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로 한다. 이 말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죠. 이 말은 특히 오래된 건물 매매할 때 특히 옛날 주택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주택이 남의 땅 위에 있다든지 내 땅에 다른 주택이 침범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래된 건물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클레임을 안 걸려고 하면은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잔금 치기 전부터 현황 측량 다 해야 되죠. 현황 측량 다 해가지고 이 땅의 경계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되죠. 근데 토지를 매매할 때는 웬만하면 현황 측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네모 반듯한 그런 땅이 아니면. 특히 시골에 있는 땅들, 땅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현황 측량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상의 면적하고 틀린 게 있더라도 여기에 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다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수인은 철저하게 현황과 실제 면적이 틀린지 맞는지를 체크하고 사셔야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거 계약하는데도 가계약금 넣기 전에 건축물 현황도면하고 다 보내줬어요. 이 조그만 거 계약하는데도. 건물도 아니고 집합 건물 상가 겨우 30평짜리 전용 면적 30평짜리 계약하는데도 건축물 현황도면 다 보내줬다고. 그리고 같이 실사하고 여러 번 같이 실사하고 화장실이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여기 위치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실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부가세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본 계약의 건물부가세는 매매 대금 외에 별도이고 건물부가세는 잔금 때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물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물부가세 수령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가계약서에 들어갔던 특약사항을 본계약서에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조금 고친다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은 본계약에 거의 준하게
꼭 넣어야 되는 문구는 가계약서 동의문자의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본계약서 특약사항에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신혜진이 질문하신 게 이거를 문자로 보낼 수 있나요? 문자에 이 많은 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카톡은 이 많은 글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실제로 카톡으로 답을 하고 실제로 가계약서 그다음에 계약서 초안 실제로 다 톡으로 다 보낸 내용 그대로 지금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대로. 문자는 이 대량의 글들 안 들어가요. 카톡은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안 들어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방법을 아까 신혜 씨는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제가 프린트물 드릴 때 양면으로 안 하고 종이 할텐데 양면을 안 하고 한 면만 해갔죠. 그럼 뒤쪽에 항상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프린트물 호치키스 찍은 걸 3개로 드렸잖아요. 3개. 그렇죠? 그러면 다른 2개는 뒷면이 있죠. 그럼 노트 없으면은 다른 데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옆에는 지금 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다 끝내려고 하면 쉬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알아도 계약서 적는 데나 신고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골 때리는 이상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물 부가세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달, 2달에 공부하면 몰라요. 근데 세무사는 몇 년을 공부하고 10년, 20년을 신고를 봐도 몰라요.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는 5급 이상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그 상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무관급 이상이거든요. 자기는 몇십 년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조세심판원하고 국세청하고 의견 차이가 틀려서 둘이 틀려서 이거는 이 부가세는 이렇게 판결이 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짧은 이 수업 6분 동안 다 하겠어요. 그것도 기초과정 3분 동안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적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자, 건물 부가세는 크게 자, 건물 매매할 때, 상가 매매할 때 건물 부가세 포함으로 적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건물 부가세 포함.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건물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건물 부가세 안 주고 안 받고. 자, 네 번째는 건물 부가세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가 있어요. 건물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자, 네 가지죠. 처음에 하나는 뭐죠? 건물 부가세 포함, 무료 매매 금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부가세 별도, 매매 대금의 별도죠. 우리 여기 특약은 매매 대금의 별도로 지금 적어놨죠. 그렇죠? 세 번째는 포괄 양수도. 포괄 양수도 계약.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 주고 다시 세금세 받아서 환급받고 하는 이 절차를 그냥 생략시키는 거죠. 생략. 포괄 양수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리납부제도. 매수인이 부가세를 대신 낸단 말이에요. 대신 내지만 매도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자, 그럼 이 네 가지로 특약사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건물부가세, 매매대금에 건물부가세가 포함된 계약이다 라고 특약을 적으면 어떤 경우에 그걸 쓰겠어요?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고 사업자가 없어요.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근데 건물부가세 별도로 주고 세금계산 발행받고 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안 하죠. 그럼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이 아예 없는 과세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건물부가세 포함으로 나가겠죠. 대표적인 예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많이 하는 게 매도인이 간이가세일 때. 매도인이 간이가세일 때. 지금 다 못 적으시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로 또 5월달 수업 때는 프린트물로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예. 어떤 분은 전에 1년 동안 강의할 때 녹음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겁나가지고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 네, 지금은 다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유튜브에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거는 수업들은 학생들만 필요할 때 요청하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톡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제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톡방 만들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하면은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요 강의하기 위해서 아까도 와서 이제 똑같은 유튜브 강의 10분짜리를 한 10분 넘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저도 한 번 듣고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10분을 들어도 10분을 들어도 이거 멈춰놓고 다시 10초 다시 또 듣고 다시 10초를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들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복습해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비공개로 해놔도 링크를 제가 드리면은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뭐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유튜브에서 지금 제작하고 하는 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들여서. 예. 그래서 작년 1년 동안도 유튜브에서 지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강사료만큼 유튜브 제작비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면 얼마나 저는 기분 좋아요. 근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보기만 봐요, 보기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수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5월달 수업에 바로 오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이 다른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은 수업 때 안 해주, 아니 유튜브에 안 나오던데 하면서 이제 멀리서 이제 뭐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거 서울이면 괜찮은데 경기도에서 어중중하게 차 타고 내려온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하면 무조건 오시겠다고 하길래. 예. 그래서 여튼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 위해서 예, 제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톡방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근데 그 링크를 다른 데 또 전달해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제가 완전 다시 비공개로 다시 바꿀 거예요. 링크를 보내주면 일부 공개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간이가 세자는 매도인이 간이가 세면 어떻게 되죠? 실무상 건물부가세를 매수인이 안 주죠. 그럼 매수인이 줬을 때는 내가 부가세 한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 건물 부가세 한금 받으면 못 받는 건물 부가세만큼 더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더 비싸게. 더 비싸게. 그렇죠? 20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인데도 건물 부분이 10억, 토지가 10억 이 정도 포지션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가세자도 건물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죠. 매매하게 되면. 얼마큼 내죠? 그 세율 적용이 몇 프로예요? 40%잖아요. 40%. 30%에서 40%로 바뀌었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40%에 10%. 이렇게 계산해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4%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용료율이 40%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10%. 그러니까, 만약 20억짜리 건물 매매하는데 간이가 세자면 건물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돼요? 건물이 10억에 해당되면. 10억에 4%. 이 산수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산수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매매하실 때나 부동산 다루실 때. 자, 1억에 4%면 얼마죠? 400만 원. 10억에 4%면 4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이 간이 같으면
내 매매 금액에서 4천만 원 비용으로 날아가죠. 4천만 원 비용으로 날아가잖아요. 부가세 내야 되니까. 근데 매수인이 준다 안 준다 실무상 잘 안 주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이 간이가 세면 매수인은 건물부가세 4천만 원을 별도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게 되면 한금을 못 받으니까 나는 20억 4천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특약을 완전 매도인 입장에서 적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부가세를 매수인이 별도로 주기로 한다. 그 대신 매도인이 간이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제가 앞에 저번 주에 드린 서를 보면은 부가세를 매도인 매수인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특약상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반반 부담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매도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 아끼려고 할 게 아니고 있잖아요. 부동산 한데 수수료 인센티브 더 주고 보너스 더 줄게 하면서 이 건물 부가세 관해서 충분히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세무사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뭐 500만 원 더 주더라도 4천만 원 만일에 매수인한데 그 절반 2천만 원 받아주면 500만 원 보너스 더 주더라도 자기 덕이잖아요. 그런데 수수료 그거를 막 깎으면 아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말 안 하고 싶겠어요? 말하는 게 귀찮죠. 왜 가르쳐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매도인의 경우에 부가세 부분을 실무상 매수인이 안 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협의를 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죠? 건물부가세 포함이지만 포함 매매 금액으로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간이가 되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돼야 안 돼요. 매도인이 간이가 되면 매수자가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상관없이 포괄 양수도가 돼요. 조건만 갖춰지면 그럼 그런 조건에 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강의록으로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간이 가세인데 매수인이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포괄 양수도 성립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거든요.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거는 건물 부가세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건물 부가세 안 주는 거죠. 매도인은 세금계산 발행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 발행해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없는 거죠. 그럼 안 주고 안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럼 포괄 양수도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 매도인은 10년 동안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10년 동안 건물 부가세 환급받은 사람 있잖아요. 매도인이 만약에 있으면은 10년 동안 지켜야 되는 의무도 떠넘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죠.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내가 10년 안에 폐업했어. 10년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 부가세 받은 거 개내야 되죠. 토해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토해내야 되는지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그러면 6개월에 5%예요. 6개월에 5%. 이것도 제가 프린트물로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6개월에 5%인데 1년이면 몇 프로죠? 10%.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내가 토해낼 게 없는 거예요. 100%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부가세 10년을 지키면 어쩌고 저쩌고 토해내고 안 토해내고 이거를 공인중개사들도 그렇고 세무사들도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뭐 거의 없지만 예. 그래 이 매매권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기가 상가를 여러 번 가지고 있어봤는데 10년 넘게 가져가면은 건물 부가세가 발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분야니까 제가 알죠. 하지만 저희 회사에 요 물건 같이 진행하시는 팀장님한테 세무서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매도인 쪽 건설회사에도 사무팀에 회계팀에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아는 것도 뭐 징검다리 뭐라고 하죠? 뭐 두들겨서 두들겨서 가라는 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또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인데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럼 건물부가세 매도인이 안 내도 되나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 월세를 받고 있는 매도인은 10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부가세 안 내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10년이라는 거에 관해서. 10년.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매수인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를 하든 포괄양수도로 넘기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인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든 포괄양수도 조건이 된 포괄양수도로 넘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보실 때 실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10년이라는 의미는 뭐죠? 10년. 내가 10년을 안 채우고 건물 부가세를 환급 받도록 해줬는데, 국가에 상받도록 해줬는데, 10년을 안 채웠을 때 배타내는, 토해내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했죠. 건물 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매매 태각상. 했죠? 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예, 여기 있는 태각상처럼, 예, 그 본계약의 건물 부가세는 매매 대금 외에 별도이고, 건물 부가세는 잔금 때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물 부가세 수령 즉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이 특약은 지금 여기 있는 특약은 그냥 간단하게 딱 그냥 열자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소물자 서른자로 풀어놨어요. 매도인 매수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거를 계약할 때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민법 조항 한마디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말 한마디에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본계약의 건물부가세는 매매대금 외 별도이다. 건물부가세는 별도이다. 이 말만 해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또 그대로 뺏겨서 또 적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부가세는 매매대금 외 별도이다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세무계산서 발행이 안 돼. 발행이 안 되는 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면세사업자라든지 학원을 한다든지 학원하면 어떻게 돼요? 면세사업이죠. 병원하면 어떻게 돼요? 면세사업이죠. 그다음 주택임대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면세사업이죠. 그러면 과세사업자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포괄양수도 못하고 하는 거지 면세사업자는 또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무조건 그대로 뺏기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매도인이 간이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요? 그대로 뺏겨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5월달 수업 때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4월 한 달로 끝나시면은 어설프게 알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그래서 5월달 수업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1년 동안 수업했던 걸 2달 동안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프린트물 양은 많은데 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보면은 충분히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풀어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선무당이나 반푼수 안 되도록 5월 수업 때 3번 수업밖에 없는데 그 말고는 수업 안 해요. 제가 올 연말까지 수업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수업 받은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녹화한다고. 녹화해가지고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무계에서 발행 못하는 매도인이 있는데 세무계에서 발행해서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금물부가세 별도로 하는 거 있죠? 별도로 하는 특약상 적을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포괄양수도 계약.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라고 특약상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포괄양수도 계약에 관한 특약상을 적을 때 무조건 단 하고 적어줘야 돼요. 단,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이 건물부가세를 별도로 매매대금에 부담한다. 이 말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처음에는 포괄양수도가 성립됐지만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단 포괄양수도가 추후에 성립이 안 돼서 매도자에게 건물부가세가 부담이 발생됐을 때는 누가 낸다고요? 매수인이 책임지고 지불한다. 그럼 그 말만 또 적으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야, 내 건물부가세 줬잖아. 근데 200억짜리 매매 건물이에요. 200억짜리 매매 건물. 그런데 건물 부분 포지션이 150억이에요. 뭐 토지는 50억. 건물이 굉장히 고층이라서. 그러면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세를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건물 부분의 부분이 150억이면 건물 부가세가 얼마죠? 10%잖아요. 10%. 건물 부분의 10%. 그러면 15억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포괄양수도 계약 될 것 같아. 그냥 임대사업자고 하니까. 그런데 포괄양수도 계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요. 국세청에 근무하는 몇십 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포괄양수도 계약된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조세 심판원 쪽에서도 그거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쪽에서도 야 국세청 이거 너무 틀렸다. 이거 되는 거다. 이건 포괄양수도 되는 거다. 아 이건 포괄양수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 별도로 한다든지 포괄양수도 계약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100%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계약 특약상이 뭔지 아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럼 나중에 무조건 소송 걸리고 사고 터지고 이래요.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반원 중에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한 소송건 사고만 수업받는 학생 쪽에서 사고 터진 것만 3건이 터졌어요. 3건이. 제한된 구체적으로 상담한 것만. 근데 그 계약이 다 언제 했는가 하면 몇 년 전에 했어요.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해운대에 있는 레지던스를 팔았어요. 만약 LCT의 레지던스 같으면 금액이 얼마죠? 50억, 80억, 90억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세가 얼마나 포지션이 크겠어요. 근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매수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놓고 포괄양수도 계약의 조건이 성립되도록 유지를 안 했네. 계약서 특약상에 다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전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입. 임차인 전입시키면 포괄양수도 성립 안 되잖아요. 임차인 전입시켜버린 거예요. 전입. 중도금 전입. 포괄양수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매도인한테 건물 부가세를 내라고 날아온 거죠. 그런데 태약상에 이렇게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딱 적으면 반푼수 되는 거예요. 전부다. 그때는 건물 부가세가 얼마라서 대충 계산해서 얼마에서 태약상에 금액까지 적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건물 부가세가 4천만 원이었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7천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산세는 도대체 누가 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막 괴롭히는 거죠. 소송 거는데 부동산에도 같이 걸죠. 같이. 금액이 크면. 근데 이게 만약에 10억, 20억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특약상이 뭐라고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특약이에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해요? 단. 포괄 양수도 계약이 승되지 않을 시에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금융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까지만 적으면 반분수 선무장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100의 100명이 다 이렇게밖에 안 적죠. 근데 거기에 해석의 의미를 몇 가지 가져가야 되죠. 가산세까지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적으면 완벽하게 적겠죠. 그러면 이게 왜 말씀드리겠어요. 만일에 아까 200억짜리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150억이 건물이에요. 150억. 그런데 포괄양수도 계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선생님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태양상 찍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안전하게 건물 부가세 별도로 하자. 그리고 세금에서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지. 그래 환급 받아야지. 이게 제일 안전한 건데. 그리고 환급 받았어요. 환급 매수인이.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딱 보고 보는 어떤 관점에서 세무사는 건물부가세 별도로 해서 세금 발행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서 세무사 다 해줬어요. 근데 세무사들이 특히 나이 드신 세무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라든지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몇십억씩 크게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본 것 중에서 문 닫아버리는 세무사들이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문을 닫아버린다고, 문을. 세무사 일이 안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책임져요? 그럼 부동산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건물부가세 별도로 하는 거는 그래도 두 번째로 덜 위험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15억을 한국 받았죠. 15억을. 아까 우리 1교시에 이야기했잖아요. 15억을 한국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거는 네가 환급 받을 게 아니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거 네 환급 받았어? 하고 매수인한테 가산세를 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산세 때린다고요? 매수인한테. 그러면 15억에 10%, 10%는 가산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 다음에 15억 환급 받았잖아요. 15억에 관해서 금리 적용해가지고 하루 날짜 얼마에서 금리 적용해서 또 이자 때리는 거예요. 이자. 그럼 10% 플러스 이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2억 됐다.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아니 포괄양수도 안 돼서 건물부가세 별도로 체납상 적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부동산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건물부가세 별도로 해서 세무에서 환급 받으면 된다면서요. 이래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한테 또 뭐라고 하겠어요? 매도인한테 아니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건물부가세 별도로 하고 나한테 주면 내가 세무에서 발행해서 해줄게. 그러면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매도인이 그래 나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긁어 넘어지는데 돈이 크면 어떻게 돼? 소송 들어오죠 무조건.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뭐죠? 뭔가가 애매할 때는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특약상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적어도 100억, 200억 좀 크게 넘어가는 거 있죠. 몇백억씩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특약상의 포괄양수도 계약이나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든지 등등 뭐 세무에서 발행을 이런 거 적지 마시고요. 그냥 매도인은 세무계산서 발행하고 매수인은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한다. 그러니까 특약상의 방 풀어서 설명한 거고 매수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건물부가세를 이제 처리한다라고 특약상에 적으시면은 그러면은 앞에 가산세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건물부가세 별도로 주고 환급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매수인이 건물부가세를 납부를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뭘 활용한다고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한다. 특히 매매 금액이 큰 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특약상을 적어서 건물부가세를 매수인이 납부하고 매수인이 한다.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또 프린트물로 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만 딱 꺼내서 보면은 건물부가세 부분은 무조건 매매계약서 특약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특약서를 잘못 적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리납부 제도는 실무상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금액이 큰 건에 관해서는 꼭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물부가세는 아까 건물부가세 포함해서 매매대금 포함해서 계약서를 적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건물부가세를 매매대금에 별도로 해서 매매 계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뭐였죠? 좀 애매한 것들은 대리납부 제도 활용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특약상에 잘 적어서 하시면, 그러면 특약상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뭐 들을 때는 대충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예문 예시를 제가 하나하나 다 드릴 거예요. 타입 붙여가지고 프린트물로 드리면 거기서 끄집어내서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세무사님이 강의해도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강의해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내용의 원칙 안에서 특약상을 잘 적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피해갈 수 있다. 책임을 다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프린트물로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상 하나만 얘기해도 쉬는 시간을 넘겨버리네요. 죄송해요. 네.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하면 30분 뒤에 집에 갑니다. 네, 조금만 그 2교시 마치고 나서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면 제 힘 빠져요. 네, 바쁘셔도 숨 마실 때까지 좀 남아서 같이 듣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